어제 첫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구두 밑창이 다를 정도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추경 편성 논의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한편 위안부 피해자와 동성애자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은 자신의 SNS에 조선시대 여성 절반이 성노리개였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돼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에서 집무실로의 첫 출근길.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예. 먼저 김건희 여사와 반려견의 배웅을 받으면서 시작을 했고, 이 대통령실 청사 1층 로비에서는 취재진과 즉석 문답 시간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낯선 장면이긴 하죠. 원래 사실은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청와대에 딱 들어가게 돼가지고 사실상 좀 국민들이랑 단절되는 느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뭔가 배웅도 하게 되고 또 서울시 도로를 이렇게 이용해서 출근을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가장 제가 재미있게 본 그리고 가장 의미 있게 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1층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용산 집무실 이전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소통이라고 했고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기자들과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지, 국정을 같이 논의를 하는지, 또 내지는 얼마큼 정보를 알려주는지 이런 것이 사실 소통의 핵심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사실 용산 집무실 구조를 보게 되면 1층이 기자들이 포진을 해서 계시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과 동시에 좋든 싫든 기자들과 대화를 하거나 질문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용산 이전에 가장 중요했던 소통이라는 키워드에 있어서 적어도 가장 어떤 의미 있는 모습을 첫 행보에서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윤 대통령 이 출근 과정에서 기자들의 현안과 관련된 질문에 답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 국민들한테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였겠죠. 첫 출근 길이니까 조금은 기획된 어떤 일정들이지 않았냐. 좀 그렇게 보여요. 첫 출근이니까 언론에 주목도 받을 것이고, 말하자면 아침에 서초동 자택에서 나올 때도 개를 끌고 나와서 강아지 2마리를 끌고 나와서 이제 타는 모습들 이런 게 따지고 보면 첫 출근길에 국민들한테 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용산시대를 열겠다라는 장면인 것 같고 매번 그러겠습니까? 매번 그러지 못할 것 같고요. 연출된 장면의 공산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용산 들어갔을 때 이제 기자들과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들은 기자들이 저 일정을 모르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짜여진 일정에서 보여준 부분이다. 하지만 이제 너무 박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이제 다짐을 하는 것이죠.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다짐이기 때문에 정말로 기자들과 소통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지 정치를 벗어나서 그 알맹이가 단단한 정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 좀 아쉬운 부분들은 좀 그래요. 이게 정말로 이 기자실 부분들도 이제 위치를 보면 지금 국방부 지금 새로운 청사가 이 기자실을 가로질러서 가는 구조가 아니라 기자실이 따로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기자들이 그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 올 때까지 계속 뻗치게 하면서 기다리겠습니까? 그러진 않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일단 이런 소통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기자들하고 소통을 하려면 조금 더 잦은 일정을 잡아서 현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브리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출근을 하면서 소감을 묻는 질문은 특별한 소감은 없다. 그러면서 취임사에서 통합과 관련된 언급이 빠진 건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취임사에서 통합이란 단어가 빠지면서 민주당에서 많은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얘기를 했어요. 좀 이제 취임사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민생이 좀 빠졌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약자에 대한 어떤 안전망, 복지, 그다음에 통합, 소통, 협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했는데 그게 당연한 거라고 하실 수 있죠. 하지만 통합이라는 것은 메시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메시지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통합이란 말을 쓰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당연하다고 안 씁니까? 그러면 자유민주주의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를 왜 그렇게 쓰시죠? 그러게 이제 반문하고 싶고 이 저변에 깔린 거 보면 저희가 이제 좀 우려했던 건 반지성주의 이 부분에 있어서 말하자면 지금 현재 야당 민주당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한 수 있는 오해 소지의
어떤 문구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본인만 옳다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반정치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치 불신들을 좀 드러냈기 때문에 그 저변에 깔린 정치 불신들이 결국에는 통합을 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퀘스천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었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통합은 당연한 거니까 얘기하지 않았다 했으면 정말로 통합과 협치의 행보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이다. 이런 윤 대통령의 발언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제 앞서서 말씀 주신 이제 반지성주의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의 비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반지성주의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해석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이제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다라는 방식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반면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이야기하신 뭐 양국화 해소, 갈등 해소, 분열 극복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통합이라고 적극적인 해석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중적인 면모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통합이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통합이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거든요. 통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100면 100 정말 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정치권에서 우리가 흔히 통합이라고 했을 때는 양극화 해소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 있는 갈등이 좀 분열되고 갈등돼 있는 부분들을 좀 봉합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흔히 통합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통합이라는 구체적인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판하는 것은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반지성주의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만큼 이 단어들에 대해서도 좀 좋은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취임식 자체를 좀 국정 운영 방향의 5년 동안에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가늠자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정족수 최소 정족수가 11명입니다. 네. 따라서 그 남은 3명, 이 중 그 2명을 임명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결국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네, 해야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 부처 중에서는 이제 국가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외교 부분,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행안부, 행정, 지방행정과 행정부를 이제 주축을 하는 장관 두 분은 우선적으로 민주당도 그 두 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고요. 지금 현재 이제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국민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덕수 총리, 그다음에 이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뭐 말로 나열하기도 늘 힘들지만 뭐 아빠 찬스부터 시작해서 병역 비리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본인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정호영 복지부 장관, 그리고 자녀 입시 특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좀 곤혹스러움을 겪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아까 이제 통합하고 부분하고 이제 맞물리는 겁니다. 통합의 생각이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윤석열 정권이 있다면 민주당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부분을 양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덕수 총리를 버리더라도 정호영과 한동훈 두 분은 데리고 가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면 이게 과연 매일매일 통합의 과정일까요? 라는 이제 물음표를 갖게 되는 것이고, 민주당은 협치를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에서 다 양보해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협치가 됩니까? 하나를 받고 하나를 주고 이러면서 협치와 통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지금 박진, 이상민 장관 후보자는 나라 운영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 국면이 거센 상황에서 이렇게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후보자 2명이 조금 전 임명이 됐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당연히 외교를 담당해야 되는 장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한미 정상회담을 국내에서 개최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치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치안 문제, 특히 이제 경찰에 대한 소관 부서가 사실은 행안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임명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주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은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비판들은 굉장히 국민의힘에서도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정호영 후보자가 임명 강행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생각도 당연히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다만 또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다소 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 노무현 정부에서 일을 했던 분이고 민주당 정부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었고 어떤 국정 운영이라는 면에 있어서 능력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민주당에서도 상당 부분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적어도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통 크게 양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민주당의 태도에 저는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한동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일어나기 전부터 의혹 제기를 이렇게 제기하는 시작부터 벌써 부적격 판단을 내려놓고 말하자면 답을 정해놓고 인사청문회에 임했었거든요. 예.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보셨다시피 한동훈 후보자의 어떤 개인적인 의혹들 내지는 공직자로서 적합한 인물이냐를 판단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그 우스운 꼴을 보여줬다는 그 국민들의 인식이 있습니다. 특히 몇 의원들의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는 질문들이 이어지면서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과도하게 한동훈 후보자가 부적격이어야 되고 과거에 조국 전 장관과 비슷한 프레임으로 엮다 보니까 다소 그런 헛발질들이 나오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말씀 주신 대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혹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한덕수 후보자나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오히려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양보를 하든지 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지금 대통령을 포함해서 장관까지 11명이 모이면 회의를 할 수 있고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회의가 임시 국무회의를 국회회의를 할 예정인데 7명의 장관이 임명된 상황에서 2명이 추가가 됐고 그렇다면 이영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랑 이창양 산자부 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채택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저기 중기 두 분에 대해서 오전에 지금 채택 관련해서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요. 예. 뭐 크게 어제 청문회를 잠깐 봤는데 그게 뭐 이견이 없으면 뭐 될 채택이 되지 것이라고. 않을까라는 예, 뭐 예. 그런 게 있고 간사간에 중기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좀 합의가 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한 중에 정호영 장관 후보자 부분은 이제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한동훈 장관 후보자 부분은요. 왜 이제 민주당이 얘기를 하냐면 그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권력, 그다음에 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내각 말고도 그 청와대 인선, 비서관 인선을 보면 다 검찰청, 대검찰청에서 데리고 있던 사람들을 다 데려갔어요. 지금 거의 한 6명 정도를 뭐 데려갔죠. 그중에 이제 한동훈 장관 후보자까지 하면 검찰에서 7명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따지고 보면 국정 운영이 우리가 우려했던 듯이 검찰 중심, 검찰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라는 비판의 의식에서 가장 핵심이 한동훈 장관 후보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정치적 임명으로 가서 민주당과 협치를 하겠냐. 우리가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한동훈 장관 후보자는 새로운 정부와 우리 야당인 민주당의 협치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달라. 이런 부분이죠. 거기에 플러스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공정과 상식을 주장했던 분으로서 자녀 의혹을 깨끗하게 털지 못하고 계속 뱅뱅 돌리면서 인상한 해명을 통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지 이런 것들은 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국무회의 정족수는 모두 채울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지금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이랑 이제 소위 말하는 불편한 동거들을 이어야 된다라는 이제 뭐 문제 지적들이 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첫 국정 운영을 시작하는데 예. 주요한 그 인사 구성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 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사실 우려들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이번에 장관 후보자들 임명이 되기 전까지는. 네. 근데 그런 우려들은 저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이 잘 나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문재인 정부 인사나 윤석열 정부 인사나 같은 마음인 것이고 예. 다소 이제 방향성들이 좀 다를 수가 있고 항상 이런 정권 교체기에는 인사들이 좀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중첩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좀 이런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좀 있었지만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민주당에서 이렇게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을 해주시면서 많은 이제 장관 후보자들이 이제 서서히 임명이 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 과정 속에서 이런 어떤 인사 공백이나 이런 문제들 없이 그냥 국무회의 주체나 하는 문제들은 앞으로 좀 문제 없이 말끔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된 후보자들을 임명 강행을 하면 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부결로 민주당이 당론을 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시각도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국무위원은 별개입니다. 별개고 그다음에 저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일부 요인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국무위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채택을 하지 않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것이고요. 한덕수 총리는 인준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별개로 가는 부분이지만 다만 이제 이 의총을 열어서 의원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고 정말로 새로운 정부가 통합과 협치를 바라는 조금이라도 액션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연기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지만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채택이 되지 않는 장관 후보자를 제가를 2명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욕을 했잖아요. 31명을 뭐 채택이 부족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제부터 저희도 카운팅이 들어가는 것이죠. 예. 결국엔 31명이 왜 이렇게 임명될 수밖에 없었냐면 당시에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채택 안 해줬어요. 그랬는데 필요하니까 임명을 하는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일단 2명으로 출발한 것 같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임시국회회의 윤석열 내각으로 개의할 것으로 또 전망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첫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그 첫 과제로 물가 문제를 직접 언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일 문제가 이제 물가고 물가 상승의 그 원인과 그 원인에 따른 그 억제 대책을 좀 고민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뭐 안보 상황도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핵실험 재개 얘기도 나오고 세밀하게 다 좀 모니터를 하고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가능한 한 빨리 조기에 집행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좀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 수석 비서관들이 이방 저방 좀 다니면서 다른 분야에 업무하는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그야말로 정말 구두 밑창이 달아야 됩니다. 네, 구두 밑창이 달아야 한다. 경제가 또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안보적 이런 문제를 잡는 것을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손실보상도 지금 추경안이 어느 정도 구성이 좀 돼서 조만간에 우리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 손실보상이 지원이 될 텐데 사실은 지금 금리가 너무 물가가 인상이다 보니까 금리도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장이 돈을 조이고 있는 상황인데 동시에 손실보상을 통해서 또 돈을 풀어야 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정책 두 개가 충돌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사실 윤석열 당선인은 물가도 잡아야 되고 손실보상도 해야 되는 사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 와중 속에서 어떤 정권 교체기에 북한의 도발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7차 핵실험까지도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굉장히 긴장이 되고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런 수석 비서관들에게 아주 그냥 밑창이 다 닳도록 뛰어라.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굉장히 어려운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대통령이 정말 많이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풀어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한 새 정부의 첫 과제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일단 물가 부분 잡아야죠. 이 물가라는 게 그냥 지금 단순하게 갑자기 올라간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봐야 됩니다. 국내 물가, 국내 영향도 있겠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수급 문제들, 그다음에 원자재 문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내 물가가 엄청 올랐어요. 그다음에 유가 부분도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결국엔 물가를 잡는다는 것은 뭐 쉽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물가 잡아라 하면 이제 뭐 각 부처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겠지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전체적으로 새로운 정부의 기조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존중, 그래서 기업의 자율성을 주겠다라는 느낌들이 깔려 있는데 결국에 이 물가라는 것들은 정부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개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이 시장을 나름대로 작은 정부지만 양극화해소라든지 물가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개입을 해서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다 돼 있습니다. 뭐 임금 부분도 걸려 있고요, 노동 시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지원금 같은 부분들도 물가 영향이 돼요. 따져보면 지금 추경으로 50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50조가 추경이 풀리면 이것도 물가와 연동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금리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한국은행 쪽과 해서 뭐 기재부랑 논의를 해서 아주 복잡다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두 밑창이 달아서 돌아갈 게 아니라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회의 장면을 저희가 봤지만 프리스타일로 하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복장도 좀 편하게 하자 하면서 이렇게 원고를 한번 읽어보고 치우고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 이게 좀 형식 없이 아까 말한 것처럼 구두가 닳도록 뛰어다니고 열심히 소통하고 그런 의지가 담긴 것 같아서요. 이게 앞으로 국정 운영 방식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럼요. 지금 앞서서 우리가 지금 이 물가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복잡한 다층 방정식을 우리가 풀어야 되는 상황 속이거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각 부처 간의 협력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나 사회나 여러 가지 복지 문제들이 하나로 다 얽혀져 있고 그것을 각 부처 간의 충실한 소통과 협의가 없으면 이 문제들을 복잡한 방정식들을 풀어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당연히 발로 뛰어가면서 소통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어떤 정례화된 회의라든지 아니면 정례화된 시간에 네. 일시적으로 토론을 하고 각 그 부처의 상황들을 보고하는 것만으로는 지금의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훨씬 더 빈번한 토론을 통해서 훨씬 더 빈번한 회의를 통해서 끊임없이 소통하는 모습들을 갖춰지고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지만이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렇게 좀 캐주얼한 방식으로 회의도 좀 변하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고 훨씬 더 많이 소통하는 어떤 이 집무실의 분위기가 된다 그러면 훨씬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 대변인께서도 네.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죠. 새로운 정부가 저렇게 좀 뭐 프리스타일로 네. 격의 없이 대화를 해서 뭐 다양한 입장들을 반영할 수 있다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건 새로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래요. 뭐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래야 새로운 정부가 잘 돼야 국민들이 행복하니까요. 예. 근데 다만 저희들은 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두밑창 발언이 상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제가 조금 가볍게 얘기한 게 아니라 구두밑창이 다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디지털의 시대고 예. 뭐 많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이게 소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것을 좀 아쉬운 것들이 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냥 소리만 들으면 소리가 왔다 갔다 하면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소통이라는 건 소리 안에 담겨진 의미거든요. 상대가 어떤 진위로서 나에게 얘기하는가 그거를 이해하고 그 사람 입장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바로 소통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냥 이미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런 소통 구조들이 정말 그 상대편의 뜻 그러니까 예. 본인이 말하자면 참모들의 뜻도 있겠지만 야당의 이야기도 듣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소통과 통합이 될 수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죠. 네.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주요 국정과제로 언급됐던 것 중 하나가 조속한 추경 집행이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인수위에서 차등 지급을 밝히면서 공약 파기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를 좀 의식한 이런 행보일까요? 이거는 저는 이제 약속을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 후보였던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사실은 이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약속을 한 바가 있고 당연히 당시 윤석열 후보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대하셨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까지 큰 힘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내에서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었다. 뭐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서 영업 제한 등등 하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윤석열 정부에게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손실보상과 관련된 공약만큼은 정말 후퇴 없이 차질 없이 바로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가 당시 강력하게 주장했던 바이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네. 민주당은 이 추경의 신속한 처리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좀 면밀한 검증,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러니하게 단 하루 만에 여야의 공수가 뒤바뀐 모습이거든요. 네.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 코로나19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560여일 참고 협조해 주셨고
장사는 안 되는데 임대료에 운영자금에 문 닫고 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야가 막론하고 저희 민주당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정부에서 아쉬웠던 건 인수위에서 어떤 그 손실보상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을 바꿨어요. 이런 부분들은 자영업자들한테 힘듦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보면은 지금 손실보상 소급 적용 부분들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그다음에 방역지원금 이 부분을 지금 600만 원 얘기하시는데 이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지금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50조, 53조 플러스 알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민주당도 오늘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 50조 정도 규모의 추경을 발표할 것이고 그다음에 자영업자 비주, 그다음에 취약계층, 그다음에 그 뭐 산불 예방 부분까지 해서 추경을 한 50조 수준으로 지금 발표를 할 건데요. 자영업자랑 소상공인을 돕는다 입장에서는 민주당도 이견은 없다. 다만 이게 지금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얘기했던 세수축의 53조가 과연 원래 작년에 53조가 세수축이 잡힌 걸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또 50조를 더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기재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 다문화 비서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 절반이 성노리개였다.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와 동성애자를 비하한 발언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해명 과정에서 논란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종교 다문화 비서관,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자리인데 이러한 발언이 나와서 앞으로 윤 정부의 인사검증 부실 논란 계속될 것 같거든요. 저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뭐 해명을 했다고는 하지만 예. 그 해명조차도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명의 내용이 그렇게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고 저는 봐서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 사회에 있는 갈등이라든지 소수계층이라든지 하는 분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설계하는 자리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국정 운영하는 데에 정책들을 펼칠지는 그것까지는 아직 미지수지만은 그러니까 이분께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국정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지는 종교 다문화 비서관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국민의힘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리고 지원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예. 이런 인사들은 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예, 민주당과 정의당은 즉각 해임을 요구하고 있죠. 해임해야죠. 저 정도 되면. 지금 이제 예전 방식을 사고 방식을 가지고 그거를 인사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국민들의 상식선의 기준들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끔 부합되는 임무를 해야 되는 게 옳고요. 그 뭐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그 위안부 부분에 대해서 밀린화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동성애자를 정신병자를 취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선시대 여성들을 절반이 성노리개였다. 이게 어떻게 해명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 인선의 배경을 보면 그게 더 문제인 겁니다. 종교 다문화 비서관 저분이 알기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칼럼을 썼죠. 평강공주다라는 치켜세우는 칼럼을 쓰면서 그 인선 배경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서 인선을 했구나. 자, 본인이 마음에 들면 이런 거를 검증하지 않고 인선을 했구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지금 현재 서울시 공무원의 간첩 조작 사건으로 혐의돼서 관련이 돼서 정직을 받고 징계를 받았던 사람을 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인선을 합니다. 그게 이제 또 인연 자체가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지검에 갔을 때 어려웠을 때 만난 그 인연으로 또 인선을 합니다. 이게 보면은 그래요. 좀 친하면은 인선할 수 있죠. 자기 본인하고 뜻이 맞고 대화가 되고 편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인선을 함이 옳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철회를 함이 옳지 않냐. 저는 그런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여야가요. 일제히 이제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상임 고문을 향한 공방이 참 뜨거운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인천 계양을 출마 선언은 한마디로
검찰 수사로부터의 도망입니다. 국민 눈에는 불체포 특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범죄 특권입니다. 이 전 지사는 모든 의혹 앞에 자신이 있다면 지체 없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검찰, 경찰 수사 아무리 압박해도 전혀 걱정되지 않습니다. 자꾸 방탄하는데 여러분들은 물도 안 든 물총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고문의 출마를 방탄 출마로 규정을 하면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촉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고문은 물도 안 든 물총이다 이렇게 정면 반박을 했는데 권 원내대표가 말한 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국회의원들이 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도 가끔 이제 혁신 부분에서 정치 교체 부분에 있어서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이었고요.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 나온 김에 우리들도 다 불체포 특권 내려놓을 테니까 이재명 후보도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내려놓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흠집 내기 위해서. 뭐 방탄 출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 자체 출마는 당에서 요구를 해서 인천 계양으로 좀 출마를 해달라. 구심점이 돼달라라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요청을 했고 그거를 이재명 후보가 받은 부분이지 무슨 불체포 특권 뒤에 숨겠다고 합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다 숨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물 들어있지 않는 물총 두렵지 않다 이런 발언들은 예. 본인은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떳떳하다. 어떤 검찰 수사가 오더라도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사실관계가 없는 그런 탄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다라는 표현 같습니다. 네,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촉구가 정치적 프레임이다 이런 입장이셨거든요. 아니 저는 그 이재명 후보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당연히 그거는 사실은 저는 이재명 그 후보가 검찰 수사를 회피하려고 한다는 생각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은 뭐 대장동 등등 해가지고 우리 대선 후보 국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고 그것이 아직까지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 이것이 뭐 특검으로 가든 아니면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끔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불체포 특권 사실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고 국회의원들에게 보장된 권리고 우리가 2019년에 홍콩 민주화 운동을 봤을 때 그 당시에 이제 홍콩의 민주당 야당 의원들이 중국 본토로까지 끌려가면서 고문을 당했던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에 불체포 특권은 사실 이재명 후보 개인 때문에 없어지고 말아야 되고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은 알겠습니다만은 불체포 특권은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로서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있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지면 수사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후보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억울한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죠. 그냥 이것이 몸통이 윤석열이다라는 식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향한 의혹들은 하나하나 다 해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취임 기념 만찬이 열렸었잖아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랑 윤호중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 대화를 하는 그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어서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 조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사진이 나오네요. 네. 강성 지지자들께서 좀 과하신 건 같아요, 이게. 뭐 그러면은 활짝 웃어야지 인상을 쓰면 또 인상 썼다고 나갈 거예요, 기사가. 활짝 근데 저런 말하자면 만찬 자리에서 담소를 나누고 대화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렇게 하는 게 매너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게 인상을 쓰고 있어야 되는지 옳은지 그런 반문하고 싶고요. 특히나 저는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지금 해소되지 않는 허위 경력 부분들, 도이치모터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그 부분이고 사람으로서의 김건희 여사는 또 대통령의 부인이고 하기 때문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말하자면 여당의 비대위원장이죠.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연히 저렇게 화기애애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지지자들도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하거나 좀 이렇게 좀 더 맞서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상식선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해당 사진을 공개한 것에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옵니다. 아니 그 사진을 누가 공개했든 이 사진에 어떤 의도를 담고 있든 예를 들면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웃은 사실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실 자체가 포착이 된 것이고 저는 거기에 의도나 뭐 출처 이런 거를 의심하기보다는 지금 강성 지지층들이 윤호중 의원에게 상당히 많은 비판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선 기간 내내 사실 민주당, 특히 이제 윤호중 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여사를 사실상 악마화하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여러 가지 의혹 제기, 뭐 사법적인 것들 포함해서 그것과 별개로 어떤 설들, 어떤 뭐 의혹들,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거의 뭐 악마화를 하듯이 많은 인신공격들을 해왔던 것이 사실 민주당이거든요. 그랬던 분과 만나서 저렇게 웃는다고 하니까 지지층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이없는 일인 겁니다. 아니 자신들이 저렇게 나쁘다고 만들었던 사람을 만나서 저렇게 웃을 수가 있는가?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저 사진 자체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당연히 야당의 대표와 그다음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만나서 당연히 웃고 즐기고 때로는 뭐 술도 한잔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찬 자리에서. 그런데 결국 이 지지층들을 과도하게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데 말하자면은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고 했다는 것 때문에 비판받는 것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서용조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